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의 책장에 어떤 잇 아이템처럼 소장을 해야 할 것 같고 읽어야 할 것 같고 언젠가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들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책장에 꽤 오랫동안 꽂아놨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그 마음을 잡고 읽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좀 재밌게 또 읽어지기도 하는, 그래서 너무 분량에 압도당하시지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전공은 중세 역사와 전쟁 역사 이런 것이지만 주로 연구하는 부분은 역사와 행복을 연관하는 그런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역사를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게 정말 이 책에 잘 담겨 있죠. 이게 마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의 우리의 이야기 같기도 하게 잘 풀어낸다는 거죠. 그것을 전 세계 50개국에서 출판이 돼서 800만 부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인류의 미래를 탐색한 호모 데우스가 그 다음에 나왔고, 인류 3부작이 가장 마지막으로 현재의 인류를 살펴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사피엔스 종만이 지구에 살아남았나? 인간은 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 되었는가? 과학은 모든 종교의 미래인가? 인간의 문명은 왜 발전하였고 이런 발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는가? 인간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아주 트렌디한 세계사 교과서 같다? 교과서의 이미지라고 했을 때는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그 잘못을 한 사람을 응징을 하고 인과응보로 인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고 선악을 구분하고 이런 식의 좀 딱 떨어지는 전개를 역사 교과서들이 하려고 한다면, 이 책은 그렇지가 않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승자의 입장에서 쓰인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누가 승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런 당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온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저 우연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팩트 폭력 같으면서도 재밌기도 하고 신선한. 역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반드시 어떤 하나의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 우리의 삶은 흘러갈 수 있다는 그런 좀 더 넓은 세계관을 제시해주는,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게 보게 해주는 거죠. 내가 이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할 것 같고 이거를 안 하면은 실패하고 내 인생은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우리가 종종 사로잡히지만, 넓게 보았을 때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우리의 미래 또한 정말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피엔스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점. 이 책이 약간 논쟁적인 성격을 띠고 생각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좀 불편함을 야기를 했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 객관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피엔스라는 존재를 객관화하는 과정을 책 내내 펼치는 작업이거든요. 그 누구도 사실 완벽한 존재는 없는 것이고, 나의 완벽하지 못한 부분, 미완성된 부분, 혹은 또 내가 실수했던 부분, 내가 성공했더라도 뭔가 약간 운에 기대어서 우연의 산물로서 성공했던 부분,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성과와 나의 패착을 모두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일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굳이 긁어부스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이 책은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책이라는 점에서 이제 논쟁적이고 대담한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객관화는 정말 우리 삶에서 참 꼭 필요한 과정이죠. 내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싶다면 가만히 고여있는 물처럼 있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좀 더 개선된 삶을 살고 싶다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 같은 것인데, 이 유발 하라리라는 대가, 지식인 중에서도 지식인, 그런 대가가 엄청난 자료와 논증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 중에 보면 아이들의 행동 교정이 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이게 그냥 스튜디오에 데려와서 이야기를 해서는 본인이 그게 문제인지를 모르는데, CCTV 같은 것으로 관찰 카메라를 찍어봤을 때 그 녹화된 내용을 본인이 보는 것은 일종의 자기 객관화 작업인 거죠. 그 작업을 통해서 아, 내가 실제로 저런 짓을 했고 저런 말을 했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작업을 이 책이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류를, 지금 이 현생 인류를 대표해서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그것을 해주었고, 다 같이 우리는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아, 이런 점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눈치채지 못했던 점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죠. 우리가 동물들을 가축화했던 작업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순전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 동물들보다는 그래도 강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지만, 그 동물의 입장에서는 야생의 본성을 억눌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어떤 야만적인 일이었던 거잖아요. 또 뭐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을 누르고 어떤 현생 인류로서의 지위를 유지를 했지만, 네안데르탈인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종족을 멸종시킨 존재들에 불과했던 것이고, 유발 하라리 작가의 문체가 시니컬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만 논증을 하고 감정적인 부분이 전혀 없고, 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왔지만 비단 사피엔스가 위대하기만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굉장히 순전히 그냥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 하고, 사피엔스 자체의 역사를 봤을 때도 사피엔스가 어떤 무지를 인정하고자 했을 때, 기꺼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자 했을 때야 어떤 도약의 순간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진심으로 찾으려고 갈구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찾고 한 계단 더 올라서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위대해진 측면. 좀 더 쉬운 삶을 추구한 결과 더 어렵게 되어버린 셈이었고, 이것이 마지막도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 중 상당수는 돈을 많이 벌어 35세에 은퇴해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유수회사에 들어가 힘들게 일한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면 거액의 주택융자, 학교에 다니는 자녀, 적어도 2대의 차가 있어야 하는 교회의 집, 정말 좋은 와인과 멋진 해외 휴가가 없다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들이 뭘 어떻게 할까? 뿌리 채소나 캐는 삶으로 돌아갈까? 이들은 노력을 배가해서 노예 같은 노동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팩폭을 계속합니다. 이 작가가. 유발 하라리 작가의 어떤 주된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과거의 역사로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와 현재 인류의 행복을 연관시키는 이런 거시적인 안목으로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석과 통찰이 나왔던 것인데,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행복이 비례하는가? 네. 어찌 보면 좀 흔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절약해줄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더 느긋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노동할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찰도 해볼 수 있겠고 많은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면서 살고 있을까? 유발 하라리의 분석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상상의 질서 아래에서 그 질서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그 질서 자체가 어떤 진실이라고 믿고 그에 따라서 이런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이게 된다. 이런 앞서 읽은 부분에서는 이 상상의 질서라는 것이 좋은 와인과 멋진 해외 휴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교회의 집, 가정을 이룬 모습, 이런 것들이 상상의 질서에 해당할 텐데, 이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신화, 믿음을 만들어 놓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진리로서 신봉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행복한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그냥 그럴 거라는 생각인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것인가, 행복의 어떤 완성 단계에 도달하는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왜냐면 그게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끝없이 현재의 행복을 유예하면서 사실 영영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짚어내는 부분이었죠. 상상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작가는 우리는 사람을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상의 산물이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 또한 신화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서로 평등하다는 것인가? 인간의 상상력을 벗어난 어딘가에 우리가 진정으로 평등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세계가 있단 말인가?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평등한가?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믿기로 다 같이 정해놓은 것이잖아요. 왜냐면 그런 질서가 있어야 그 다음으로 또 이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서 한층 더 나아간 팩폭을 보여주는데, 생물학의 권리 같은 것은 없다. 오로지 기관과 능력과 특질이 존재할 뿐이다. 새가 나는 것은 날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정말로 전구가 켜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새가 나는 것이 날 권리가 있어서 나는 게 아니고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저 그런 능력과 특질을 부여받은 것이다. 상상의 질서가 좀 악용돼서 사용되는 부분을 어떻게 또 정말 명쾌하게 지적을 하냐면, 이런 악순환은 수세기, 수천 년 지속되면서 역사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질서에 불과한 상상의 위계 질서를 지속시킬 수 있다. 부당한 차별은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돈은 돈 있는 자에게 들어오고 가난은 가난뱅이를 방문하는 법이다. 교육은 교육받은 자에게, 무지는 무지한 자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역사에서 한 번 희생자가 된 이들은 또다시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의 특권을 누린 계층은 또다시 특권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사회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 상상의 질서라는 게 있으면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거기에다가 당위를 부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는 차별받을만 해서 차별받는다. 이런 이제 당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우연히 발생한 질서에 불과한 상상의 위계 질서가 점점 더 강화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상상의 질서라는 그런 시스템이 사피엔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것의 승자는 제일 먼저 선점한 사람들, 제일 먼저 우연히 어떤 승자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그 시스템이 굳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이유라든가, 특권을 누린 계층이 계속해서 그 특권을 대물림하는 사회적인 현상이 이런 데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에게 주입된 상상의 질서를 진리라고 신봉하고 그 안에서 너무 이렇게 놀기보다는 그 밖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겠죠. 저는 이런 상상의 질서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후반부에 가면은 역사와 인류의 행복,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의 연구들이 나오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관통하는 어떤 메시지라고 지목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왜 역사를 연구하는가? 물리학이나 경제학과 달리 역사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과거를 알아야 미래도 대비할 수 있고, 현재 우리도 알 수 있고, 우리도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고, 이 정도의 어떤 통찰에 그치는데, 이 책의 경우에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인류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이 부분까지 제시를 하고자 했던 것 같고, 왜 우리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현재 상황이 뭐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간에 절대 당연히 일어난 결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부자연스러운 결과도 아니고 필연적인 결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냥 그런 흐름이었을 뿐이다. 이렇게도 될 수 있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을까를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우연하게 그냥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정말로 많고, 이 책에서는 우연의 산물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의 우리의 삶 역시도 이렇게도 흘러갈 수 있고 저렇게도 흘러갈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상상하는 거를 넘어선 엄청난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음을 과거의 사피엔스의 행보를 통해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행복 이야기로 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느낌인데,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요. 현대 이데올로기와 정치 프로그램 대부분은 무엇이 진정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 만일 경제성장과 자립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의 이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뭐 자본주의가 사실 그냥 정답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잘 의심을 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게 되면 행복할 거야. 내가 돈을 더 많이 갖게 되면, 명예를 더 갖게 되면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진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맞아? 라는 과감한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믿고 살아왔지만,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살아왔지만, 나 자신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돌아본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돈이 없던 시절에 과연 정말 절대적으로 더 불행했는가? 지금 내가 만약에 더 많은 것을 이뤄놓은 상태였다면, 혹은 예전에 더 많은 것을 이뤘다가 지금은 조금 잃어버리게 된 상태였다면, 그 절대적으로 내가 부를 가졌을 때와 부를 좀 덜 가졌을 때를 비교해 보더라도 그것 자체가 곧 행복의 수치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행복은 행복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정말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현대 이데올로기와 정치 프로그램 대부분은 인간을 진정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복은 결국 내가 스스로 챙기고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겠구나. 그 상상의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대라는 것만 믿고 살다가는 평생 불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끝나지가 않아요. 한 20페이지쯤 후에 한 번 더 반전을 주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 책의 가장 하이라이트였고 가장 인상적이라고 봤던 부분인데요. 진정한 행복은 주관적 느낌이나 감정과도 무관하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주관적인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더 많이 집착하게 되고 괴로움도 더욱 심해진다. 부처가 권하는 것은 우리가 외적 성취의 추구뿐 아니라 내 내면의 느낌에 대한 추구 역시 중단하는 것이다. 너무 명문이지 않습니까? 많은 행복을 다룬 책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최고다. 내 마음의 어떤 만족도에 주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의 중요성을
좀 깎아내리는 식으로 유발 하라리는 그렇게 주관적 느낌의 행복을 이렇게 맡겨놓는 것마저 일종의 상상의 질서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관적 느낌이나 감정하고도 행복은 무관하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라고 했을 때 그냥 행복을 전담하는 호르몬이 있고 그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 인간은 행복하다. 생물학적인 그런 쾌락을 느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사실 주관적인 느낌하고도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 행복론의 큰 축을 차지하는 이제 주장을 보면 우리가 주관적인 느낌이 만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면 또 내 마음에 너무 과하게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좋은지 아닌지를 끝없이 확인하려고 들고 내 마음을 챙긴다고 하는 행위가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교와 연관을 시키는 부분이 그래서 재미가 있었는데 부처가 권하는 것은 외적 성취를 추구하는 게 답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내면의 느낌에 대한 추구만 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유발 하라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행복에 대한. 따라서 외적으로 내가 만족을 하는 것이든 내적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든 그것 자체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행복이다라는 명제 자체가 그것부터가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책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